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특별히 준비한 기획 코너입니다. 대선 정면 승부. 오늘은 설 민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잠시 후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도 예정돼 있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분과 함께합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설 민심, 글쎄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명절이 여론의 바로 밑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설에 되면은 이제 애들 키우는 이야기, 뭐 취직 장사 이야기 하는데, 근데 문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결국 이제 정치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 꼭 선거 이야기를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렇게 사는 이야기가 결국 이제 모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정치적인 주제로 해서 가장 정치적인 효과를 발현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특징이란 특징이고 그게 또 휘발성이 강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의 특징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정치부 기자들끼리는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눕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판세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이제 설 앞두고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악재가 컸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설 밥상에서 참 이 대선이 네거티브 얘기로만 계속 오가는 게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시작이죠. 34일 앞두고 첫 TV 토론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좀 의아한데, 양자 토론은 일단은 무산이 됐고요. 사자 토론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양자 토론 무산되고 김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나름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이 소장님은 두 사람의 토론 어떻게 갔습니까? 일단은 네거티브는 없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네거티브가 없었고 상당히 이제 품격 있게 토론이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김동연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렇게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약간 그런 자리여서 언뜻 보기에는 선을 보는 자리 같다고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처럼 이제 그 처음으로 두 후보 간 그 경제하고 또 정치나 이런 좀 중요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보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토론이 사실은 득표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토론할 때 이미 누구 찍어 놓을지 마음 정하고 보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이 97년 대선 토론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토론 관련한 그 연구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전통적으로 TV 토론을 보는 그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강 효과, 리인포스먼트 이펙터냐, 아니면 애티튜드 체인지, 태도 변화인데, 그 전통적인 견해는 보강 효과 쪽이 좀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토론을 봄으로써 좀 약한 지지율이 그걸 통해서 한층 더 공고해진다가 전통적인 견해인데, 하지만 그렇게 꼭 일반화를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다라고 규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97년 같은 경우는 토론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를테면 김대중 후보가 가진 불안함 혹은 어떤 IMF 상황에서의 어떤 우리 사회의 또 불투명함을 직접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좀 김대중 후보가 어필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그걸 했었는데,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상당 수준으로 이제 근접해서 오차범위 안까지 이제 붙으면서 추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데, 마침 그때 그 순간 TV 토론하면서 지지율을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TV 토론이란 것이 이제 TV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득점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대량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리스키한 캠페인 방법이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 사자 토론을 보는 것도 누가 그 실점을 제소할 것이냐. 사실 격렬한 난타전은 서로 말싸움은 있겠지만은 실수를 누가 제소하는가가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보는 아주 포인트가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그 토론과 관련해서 시청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유권자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토론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이 그 당내 경선 토론보다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사자 토론, 그 상대 그 경쟁 정당의 후보들과 하는 토론에 대해서는 또 관심도가 높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CBS가 서든포스트 의뢰해서 한 그 조사를 보면은 TV 토론 시청 의향이 거의 지금 87.1% 가까이 나와서 지금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있게 될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볼 것이고, 그리고 그 토론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75.6%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토론이 역대 이제 선거 캠페인 그 여러 분야가 있는데 토론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붙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같은 경우도 언론인과 방송인만 한 70여 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온 걸로 아는데 이번 양자 그 대결 양자 토론에서 자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실랭이하다가 결국 불발시키는 것을 볼 때 좀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강자의 후보들이 지금 한번 둘이서 토론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불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금 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지금 다시 또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쨌든 남은 사자 토론, 법정 토론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뭐 배철호 의원이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 얘기해줬습니다만은 지지율이 어떤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앞섰던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론에 들어가서 제가 갑철수냐, MB 아바타냐 이 돌발 행동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 청약 통장을 몰랐다거나 그렇죠. 작게를 몰랐다거나, 근데 그때는 뭐 정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30여일 앞두는 오늘도 만일 그런 실수를 한다면 점수를 좀 잃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원님들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번에 TV 토론 한 해 만에 가지고 이슈가 너무 많이 돼서 오히려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아직까지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를, 논쟁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볼 텐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삐끗하느냐, 배철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를 좀 줄이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실수하는 장면을 가지고 밈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못된 발언들, 좀 우스꽝스러운 발언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게 후보들한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그 TV 토론 그 의향은 굉장히 높아도 그 풀로 실시간으로 보는 이 시청률로 보자면 20%가 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TV 토론을 본 그 기사의 어떤 평가, 그렇죠. 또 하나 이렇게 짤이라 그러죠. 짤이라든지 쇼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은 나머지 말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아주 예민한 선거 캠페인이라는 거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저 문자로 4207님께서 구순 대신 아버님 말씀이 내가 90살까지 수없이 투표해보았는데 이번 대선만큼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순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후보들의 리스크가 많았다는 말 같습니다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뭐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도 처음 등장한 것 같고요. 그러면 토론에서 비호감을 늘릴 수도 있고 뭐 토론 자세에 따라서 그렇죠.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히 이제 예전에는 뭐 버스비 얼마인지 아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70원. 네, 그런 거 이제 틀리면은 완전히 좀 난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 스킬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이 시청 전환을 시켜라 이런 걸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토론과 관련해서 그 주제 부분이 이번에 그 양자 토론 때도 굉장히 실갱이로 오래 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분명히 대장동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동안 이 선거 캠페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거대 담론이 없었다라는 점을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국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나와서 좀 큰 틀의 어떤 쟁점을 만들어서 이 토론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영 소장이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CBS가 서든포스트에 의뢰해서 지난달 28, 29 양일간 한 조사고요.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짚고 또 우리 얘기 좀 이어가 보죠.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38.5.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첫 조사였기 그렇죠. 결과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섰다. 게다가 대구 경북 또 60대, 20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그런 연령대 지역에서 좋은 게 나와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조금 고무적이기도 하겠다. 왜 이런 조사 결과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언제 어느 기관에서 제일 먼저 발표하나를 좀 기다렸는데 오늘 MBS 오늘 쉬었는데 이렇게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걸 봤었는데 설 연휴 직전 들어간 조사들 보면은 다들 이제 붙어 있는 걸로 예. 심지어는 이렇게 0.5% 포인트 차이로 양상을 나타났는데 물론 이렇게 설 연휴 지나고 오늘이 어쨌든 TV 토론을 모멘텀을 경과하면서 좀 의미 있는 차이 혹은 방향성을 좀 보일 텐데 설 연휴까지는 여실히 이제 두 후보 모두 어느 후보가 좀 앞선다 혹은 뒤선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상황이 여전히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 조사가 좀 거듭 확인시켜줬다. 그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좀 내용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TK 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좀 선전하고 있죠. 34.8% 나왔는데 거꾸로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18.1%. 과거와는 다르게 확실히 이렇게 동서 투표 지역 균열이 상당히 좀 약화됐다는 것은 다른 기관 조사도 좀 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자체로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세대 균열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4050과 6070의 대결이 좀 팽팽하게 붙어 있는 가운데 30대에서 조금씩 이제 특히 30대 후반 청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씩 이제 그 중심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요인이고 지난 설 연휴 조사 종합해서 봤을 때 여전히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좀 앞서고 있다. 그 큰 흐름, 큰 줄기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좀 똑같이 좀 보여진 그런 결과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자기 지지층이 최대로 지금 결집이 좀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선을 보면 후보의 전략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번 설 때 그 좀 멀지만 그 안동까지 간 거는 안방을 좀 더 다져서 여기서부터 좀 공고하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안동에 갔을 때 뭐 육사 이전이라든지 또 그 홍준표 후보의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상대당 후보의 공약까지 다 가지고 가서 자기 공약으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지역에서 효과를 본 것 같고 또 이제 그 안동 가기 전에도 상대원 자기가 어릴 때 보냈던 그 지역에 가서 상당히 이제 감성적인 접근 유권자들에게 감성적인 터치를 함으로써 여기서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해서 지지를 좀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원 연설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안, 혁신안 이런 것들이 좀 통하지 않았느냐. 다만 이번 조사는 김혜경 씨 논란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또 다음에 포함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어쨌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앞서 언급한 두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선대위 내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파악하기로는 의외로 TK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대구보다는 경북 내륙 지역에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제 경북 지역을 찾은 것도 그런 어떤 바람에 좀 더 불을 좀 붙여보고자 하는 의도가 좀 익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는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설 연휴에 안동 내려가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잡았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정책이나 공약을 하나 갖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육사를 안동에 하겠다. 왜냐하면 그 육사의 36사단 부지가 40만 평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건 비단 안동 공약뿐 아니라 태릉에 있는 육사를 뺀다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뭘 하겠느냐. 그래서 거죠. 수도권에 물려있는 거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또 이제 세대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또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받는 중국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고속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 그 앞서서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2030 특히 남성들을 위주로 하는 온라인에서 많이 언급됐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혐오, 중국 혐오, 여가부 혐오 이런 건데 이걸 들고 나와서 어쨌든 지지율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했다. 그런데 계속 이 주장을 하게 되면 박스권에 갇힐 우려도 있다.
그런 얘기도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혐오와 갈라치기로 어떻게 대선 승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뭐 여가부 폐지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급반등을 이뤄내면서 이게 좀 성공 전략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당연히 있었지만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갈 수 없다. 결국엔 40대, 50대의 표심도 가져와야지만 중도 유권자의 표심을 가져와야지만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조금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원 패턴으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대응 전략을 갖출 수가 있게 되고 이번 설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비슷한 그 메시지를 발신을 하는 셈인데 뭐 태양광 그 시설에 대해서 뭐 중국 업체 배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준석 대표가 댓글을 단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젊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소영 의원이 직접 반박을 하는데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뭐 분열의 정치를 멈추라거나 뭐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도덕률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패턴이었는데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타고 있는 전기차에도 중국산 부품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전기차를 산 것도 중국 업체를 키워주기 위한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반문. 혹은 뭐 윤석열 후보가 건강보험 관련해서 중국인들의 뭐 특혜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뭐 김건희 씨가 월에 7만 원씩 건강보험 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안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적게 낸 것이다. 이런 식의 반박이 기존의 민주당에서는 잘 하지 않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미뤄왔던 그 공격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도 나름 적응을 해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국민 갈라치기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반중국에 대한 정서는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짙게 깔려 있거든요. 미세먼지라든가 동북공정, 사드 보복, 뭐 한학령, 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때 우리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한 거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또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뭐 친중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좀 받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 때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우려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됐던 걸 우리가 고치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친중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전략을 이준석 대표가 취하고 있는 것도 초기에는 1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반 페미니즘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남성표 쪽에 치중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중 정서는 2030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남녀를 불문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퍼져 있는 정서다 보니까 아마 설 전후해가지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옮긴 것도 결국은 좀 더 이제 외연 확장을 그 안에서는 외연 확장을 좀 더 해보려는 뭐 조치가 아닐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열을 통해서 지지 강도를 높이는 일종의 트럼프식 방식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중국 같은 이제 젠더 이슈는 이 국내 이슈다 보니까 충분히 그게 먹힐 수가 있었는데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당장 지금 그 건강보험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즉각 반박이 나왔고 그리고 이 중국인들 그럼 내보낼 거냐? 그럼 지금 그 영남이나 지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이 문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혐중 정서를 이용해서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의 그 경제적으로 안 좋으면 당장 손해 보는 게 어느 나라냐 이런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특히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인 20대보다는 30대 표심이 정말 이제 최종적으로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 승리가 다가가는데 이 30대층을 좀 겨냥하기에는 조금 너무 섣불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지난조사보다 많이 얻었고 60대에서도 지난조사보다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세대 포이론 60 이상 세대와 2030 세대가 4050을 포기하겠다.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4050이 유권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4050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 지지에 쏠려 있는 4050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어서. 돌리고자 이제 만들었겠죠. 예. 근데 이대로 더 방치했다가는 4050 이제 뭐 맥없이 이제 방어선 없이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세대포 이론이라는 것은 뭐 캠페인 전략으로는 뭐 그렇게 뭐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맞냐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를테면은 2030 아까 뭐 분열의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조가 어디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를테면은 뉴미디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전형적인 이제 에너미 세팅, 타겟 메이킹을 하면서 이제 결집력과 반발력, 그러니까 갈라치기라는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내부 반발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주변에서 어떤 결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결국 2030에게 좀 선거 이후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선거 당장 뭐 당선증도 중요하지만은 2030 그들에게 세대 포이론 또 6070에게는 또 분노의 조장. 그래서 4050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를테면 좀 일관된 이야기를 좀 통해서 우리가 당선증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런 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마냥 즐겼다가는 그닥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들에게 또 가서 또 무슨 이야기 또 할 겁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배 의원님 말씀에 또 하나 살짝 얹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제 세대포 이론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실제로 2030층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선하고 재보궐선거하고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이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시절에만 해도 물론 이제 투표에 참여한 2030 남성층은 굉장히 압도적인 뭐 여성층도 포함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에 몰아줬는데 문제는 그 당시 2030층의 투표율이 50% 내외 굉장히 낮은 수준, 다른 이제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2030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섰다기보다 그것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투표를 포기한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선은 투표 포기의 비율이 뭐 재보궐 선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2030 포이론을 펼쳤을 때에 이제 투표장에 나서는 2030 입장에서는 거기에 포섭이 안 되고 기존 민주당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4050에서 이제 손실을 본 거를 만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봐야 될 겁니다. 예. 2030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오늘 댓글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댓글에 2030을 같이 묶지 마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30대만 하더라도 30대 중반 이상은 4050과 같은 정서지 20이랑 같은 정서가 아니다. 그래서 2030으로 묶으면 안 되고 뭐 20 3.5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희가 이제 그 YTN 의뢰로 2030들만으로 한 특집 조사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후반, 30대 초반 후반. 이제 봤을 때 그 2030 안에도 세대 균열이 뚜렷이 나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30대 후반 같은 경우는 40대하고 흐름이 거의 강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패턴이나 인식의 어떤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 나타났고 또 그 안에서도 20대 이대남 이대녀는 또 확연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거 보면서 우리 이현영 소장님하고 같이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이현영 소장님께서도 2030 특별히 FGI까지 하면서 또 심층적으로 연구하신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2030은 분노하고 있는 건 좀 사실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대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찌 보면 출범할 때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촛불 들었던 세대가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왜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 이것을 민주당이 제대로 잃는다라면은 남은 선거 기간에도 좀 의미 있는 좀 반전까지는 아니라도 의미 있는 좀 흐름은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봐줘요. 너희들 가면 어디 가겠냐는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거 특히 20대 이대남 특히 20대 초중반 사회에서는 좀 강하게 좀 팽배해 있는 것도 좀 사실이더라. 그런 것도 읽히더라. 짧게 덧붙이면 이제 예? 그 세대론을 볼 때 10세 구간으로 이제 보통 지금 다 다루거든요. 그리고 한 5, 6년 전에는 5세 구간으로 잘라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5세 구간으로 잘라서 보면 35세 이후가 오히려 40대와 정서가 좀 비슷할 수 있고 또 50대 중반까지 그리고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배 기자는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30대 후반입니다. 예, 30대 후반. 그럼 뭐 30대 정서를 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30대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도 이제 언론에서 저는 30대에 좀 더 가까운 40대. 2030이라는 표현을 쓰고 MZ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와 30대 초반, 30대 중후반 다르고 이대남 이대녀가 다른 게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연령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뭉뚱그려서 무슨 청년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정책을 좀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정치권에도 좀 잘못이 있겠다. 이게 일베가 남성을 혐오하고 메갈과 오마드가 아니죠. 일베가 여성을 혐오하고 메갈과 오마드가 남성을 혐오했을 때 정치권에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게 쌓여서 지금 이렇게 터졌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갈등을 좀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